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새 한 주 지나니까 박수를 잊어버려. 다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 운동을 자주 하면 몸에 좋아요. 건강하니까. 자, 오늘 미리 얘기한 대로 한 30분은 이렇게 이제 공법이 뭐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뒷면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죠. 맞죠? 예,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은 한마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대표가 되는 게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한 거하고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하고 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토지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부동산 공법,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자,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복리. 공공복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는 거죠. 자,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에 관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공적인 규제를 가하는 공법적인 규율, 공법적 규율의 총체,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부동산 공법의 개념, 행정주체 밑에 보면 부동산 공법의 개념이라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공법은 일단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이거죠. 그 부동산 자체가 무엇이냐? 토지와 건축물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때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민법 99조에 토지와 그 정착물로 분류하고 있는 게 그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왜 행정법이냐? 자, 여기 보죠. 그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이용으로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것, 즉 공공복리 증진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부동산,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이용,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이용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는 한마디로 행정규제에 관한 법이죠. 그럼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조직은 일단 우리 공법은 행정 주체가 그 중심적인 운영 주체가 되니까 행정 주체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작용은 바로 우리가 행정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 부담이라든가, 이와 같은 행정에 많은 수많은 작용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다 우리 부동산 공법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규제를, 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토지 이용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조정하는 이런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행정계획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 우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런 많은 계획이 있죠. 우리 국토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바로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잡는 거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계획은 한마디로 토지 이용, 그렇죠? 부동산 자체가 토지니까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수단이죠. 그것을 정한 것이 계획이다. 그 계획이 바로 이렇게 많아요. 국가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이 중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컨셉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는 집행계획이라고 했죠. 이 집행계획인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모든 게 흘러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시가 노후화되면 정비해야 되는 정비사업, 이런 사업의 절차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는 이 일련의 계획들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지구, 기사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자, 처음 오신 분도 한번 따라해봐요. 지구, 기사지. 시작. 지구, 기사지. 자, 그럼 이 용도 지역하고 지구와 구역,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토지에다가 용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봐서 용도라는 것은 사용도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임세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수임세. 그럼 우리가 이제 수임세는 토지의 수임세는 뭘 기준으로 할까? 토지의 수임세는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용도예요. 토지의 용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건축물에 관한 법에도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우리가 좀 배우신 분들은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부터 29번째가 야영장 시설까지. 그렇죠. 29개 용도가 있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는 바로 건축물의 수임세를 말하죠. 그럼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걸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로 29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럼 건축물을 우리가 야영장으로 쓴다. 그럼 야영장 시설이에요. 쓰는 사람이. 그럼 건축물을 다수의 사람이 세대의 구성원이 바로 토지의 전부라든가 일부 또는 그 부속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주거용으로 쓰면은 그 토지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면 그게 주택이 되고, 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장으로 쓰면 공장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그 수임세. 바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토지는 토지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21개의 용도를 정하는 거죠. 용도 지역을. 그죠? 그럼 일단 크게 나눈 게 뭐예요? 도, 관, 농,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지는 게 토지의 용도예요. 용도. 그럼 이런 걸 용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어갈 때 도로 공원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 도시개발사,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될 때 정비하는 정비사, 그 다음에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 이런 거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으로서 행정작용에 관한 것으로 계획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계획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의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공적인 규제, 계획을 통해서 계획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공적인 규제를 가합니다. 공적인 규제를 가하는 그 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토지는 가장 공법은 두 가지야. 토지 이용이라는 자, 이러한 목적이죠.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토지를 그 경제적 목적과 이용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행정계획이 될 것이고, 자, 이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공공복리 증진을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자, 토지 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정한 것이 종합적인 조직의 행정계획이고, 그 계획을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토지에 관한 법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럼 여기에서 관한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당연히 행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수립한다. 그럼 이 행정 주체가 누구이냐? 행정 주체를 우리가 이 법은 공법은 행정 주체가 국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가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장관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광역은 한마디로 자,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지사, 자, 이것을 우리가 시, 도지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기초가 있죠. 특별시 밑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자, 광역시 밑에 뭐가 있고? 구가 있고, 군이 있고,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와 군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시의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다. 그죠? 대도시는 바로 수원과 같이 큰 도시를 말하죠. 그럼 이거는 웬만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도시. 그 다음에 일반시가 있다. 이거죠. 요거는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으로서 자, 인구가 50만 이상으로서 구가 있는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한다. 이거죠. 대도시. 그럼 수원, 우리가 경기도 시흥 또는 안산 또는 성남 이런 시를 우리가 전부 다 대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행정 주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 주체는 여러분 공공기관은 행정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LH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도 이런 거는 행정 주체가 아니라고요.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나 또는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한다. 그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죠. 이 계획이고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사인을 뭐 합니까? 일반 개인을 규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행정계획법이고 두 번째 행정규제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때 토지 이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토지 이용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토지는 한마디로 개발, 이 속에 정비가 들어가겠죠. 개발과 정비. 그리고 보전. 그래서 토지 이용은 개발과 정비와 보전 이 세 가지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정비를 위한 것이 어느 법이야? 아까 계획에 관한 법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에 관한 것. 계획에 관한 법이 우리가 국계법이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여기고 개발에 관한 것이 바로 뭐냐?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게 우리는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발법이 6문제가 출제가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인데
자, 국계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국계법은 계획을 짜고 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토지 이용의 규제법, 대표적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식으로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요거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신도시. 자, 요거는 자,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됐다. 노후화된 도시, 한마디로 슬럼화된 도시죠. 슬럼화된 도시를 정비하는 그 정비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소유자에게 헌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서 교환해주는 환지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비법은 한마디로 정비사업이 주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가난한 달동네, 별동네 살고 있는 주민들을 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사업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자, 이 사업이 우리는 정비사업이잖아요. 그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보존에 관한 것은 당연히 농지법이죠. 자, 농지를 보존해야 돼.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 이와 같이 개발을 해가 건물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게 보존이에요. 그러면 농지는 경작 유전의 원칙이니까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농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존의 대표적인 것이 농지법인데 농지법에서 두 문제.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짜요. 그 계획에 계획을 짜서 국민들에게 일반 사인들에게 규제를 합니다. 적절한 규제를 하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짜는 사람은 행정주체입니다. 그럼 행정주체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의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규제에 관한 법이 공법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공공복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토지에 관한 법에는 4가지 법이 있다. 자, 그게 바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법 중에서 4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이걸 통해서 행정계획을 짠다. 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공적인 규제를 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계법이고 그럼 국계법의 자식으로서 개발과 정비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보존에 관한 규제를 하는 법이 농지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법이 토지에 관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축물에 관한 법은 또 양상이 다르죠. 자, 건축물에 관한 경우는 자, 건축물은 우리가 성격이 또 달라요. 건축물은 우리가 공장도 건축이고 학교도 건축이고 여기 학원도 건축이고 그렇죠? 이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럼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건축을 살짝 했습니다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뭐라고 벽이 있는 것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건축물에는 이런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있다.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이런 건축물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 제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는 건축법이고요. 그럼 건축법은 거꾸로 말하면 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 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준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다 이거죠. 건축. 그럼 건축이 뭐냐? 신축과 증축과 개축과 재축과 뭐 하는 거 이전하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건축이라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 그게 우리가 건축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건축법은 극히 이거는 일반 사인이죠.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건축한다. 이럴 때 그 개인이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이런 일반 사인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가 없잖아. 공적인 규제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게 하죠.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었으면 이제 착공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뭐를 받습니까? 공사가 끝나면 이게 뭐 하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사용 승인 받아, 사용 승인. 그 여기서 여러분 이 승인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 승인. 그럼 여기는 허가는 우리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그 건축 금지했던 것, 불특정 다수인의 행위를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 것을 해제해 주는 행위를 우리가 건축 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허가받은 사람은 특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건축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을 건축 허가라고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특정인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은 한정된 사람이니까 특정인이죠. 특정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 건축물을 내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사용 승인이죠. 승인이나 허가나 다 못하게 한 걸, 금지를 해제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못하게 한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특정된 사람에게 못하게 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못하게 한 것은 건축 허가고, 특정인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은 요거는 사용 승인이죠. 조금 있다가 요걸 우리가 주택법의 경우를 보면은, 자,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자, 주택을 30채 미만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30채 이상을 집을 짓는다. 이럴 때는 사업 주체가, 자, 여기는 일반 사인이 아니고 사업 주체야, 사업 주체. 아까 건축물 건축하라는 사람은 일반 사인이잖아. 이거는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체야. 그 사업주체가 누구냐? 등록업자가 있고 비등록업자. 등록을 안 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공동주택을 20세대, 대지 조성을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그럼 비등록업자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등록 안 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어찌하든 간에 건축을 건축하는 사람은 일반 사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그런데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은 특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등록을 딱 하게 되면 등록업자 누구 다 나와요. 명단에 나타납니다. 특정인이야. 그래서 특정인이죠. 특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불특정 다수인의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건축허가고, 특정인에게 허락하는 것은 승인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뭔가 조금 처음에 아리송하나 하지만 이게 공법이 분명히 개념을 정확히 알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래서 여기는 특정인에게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해 주는 것을 뭐라고? 승인. 불특정인에게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은 허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대칭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자,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게 건축물을 사용을 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를 여기서는
주택법에는 사용검사라고 하죠. 왜 승인을 하지 않을까요? 한번 봐봐요. 여기 아까 특정인에게 할 때는 승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주택이 완료가 돼서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까지 주택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은 사업주체였잖아요. 그럼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사업주체가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분양을 누가 받을지 특정돼 있어요? 특정돼 있지 않잖아요. 다시 특정해서 뭐로 왔어? 불특정으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에 공급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불특정.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내가 사용할 게 아니야. 이들이 사용할 거니까 검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법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거잖아. 맞죠?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특정된 사람이니까 뭐라고? 사용 승인. 요 허가 받는 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불특정 다수이니까 허가. 여기는 다시 허가 받은 사람은 특정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도 됩니까? 묻는 것이 승인. 요까지는 특정된 사람이었는데 사업주체가 했으니까. 근데 집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누구다? 공급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불특정으로 돌아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검사는 바로 불특정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검사라는 말을 쓰지. 아니면 특정인이다.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사용한다면 여전히 뭐로 가야 돼? 사용 승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성격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면 건축물은 역시 건축물의 궁극적인 목적도 건축물의 이용을 통해서 또는 주택의 이용을 통해서 건축물과 주택의 이용을 통해서 공공복리, 우리 모든 시민들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법도 만들었고 주택법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놈이라 이놈. 공공복리 증진. 그렇죠? 이걸 위해서 토지에 관한 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여기는 행정계획이라는 게 없죠. 건축물에 관한 법에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안 나타나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이건 사업주체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법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바로 자금도 빌려주고 주택거시 기금 자금도 빌려주고 땅도 빌려주죠. 채비지를 빌려준다거나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법은 공적인 한마디로 정책적인 법이야. 근데 건축법은 순전히 사인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고 이거는 주택의 뭐야? 주택의 건설과 뭐에 관한 법? 공급에 관한 법입니다. 건설과 뭐에 관한 법? 공급에 관한 법도 종전에는 관리까지 있었지만 관리는 우리 주택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주택법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준, 즉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으로서 여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한 거죠. 그래서 주택에 관한 것,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법으로서 여기도 7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건축법은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규제해 놓고 또 높이를 규제한다거나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건축의 이용에 대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 건축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적 규제법, 그게 건축법이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은 주택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부속 토지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다. 그럼 주택의 건설 파트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죠.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집을 짓는 사업 주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돈이 있어야 돼. 건설 용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 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럼 이 건설에 관한 일련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 이상이 나오고, 자, 공급 파트에서는 자, 이렇게 토지를, 주택을 공급한다. 공급에 2마리 원칙이 있어요.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저가 공급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안전 공급의 원칙이 있다, 이게. 그 저가 공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는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정부가 분양가를 딱 정해놓고 이 분양가를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저가 공급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안전 공급의 원칙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투기 방지 조치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한다거나 또는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조정지역. 요즘 지금 전국에 조정지역이 몇 개 지역이 돼요. 그 LTD라든가 이와 같은 총부채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또 한 번 당첨이 돼서만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그런 조정지역이 있죠. 조정지역이 전국에 40군데로 늘어났잖아요. 40군데로. 또 부산까지, 그죠? 세종시까지 이렇게 해도 조정지역이라든가 또 전매 제한이라든가. 자, 이러한 조치들이 전부 다가 뭡니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공급이야. 그래서 공급에서 굉장히 범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죠. 공급은, 주택의 공급은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또 안전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 투기 방지 조치,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이라든가 또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든가 또는 토지의 그 공급지에서 교란 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게 이게 바로 주택법. 그 주택법도 여기서 7문제, 건축법도 7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자, 한마디만 딱 적고 마치죠.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이 토지하고 뭐라고? 건축물이니까 토지와 건축물의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의 그 이용,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을 위한, 그렇죠? 이용을 위한 공적인 규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이제 토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죠. 효율적 이용. 자, 이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러한 공적인 규제를 가하는 공법에는 토지에 관한 공법이 있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 있는데, 토지에 관한 공법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은 12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발과 정비와 보전, 토지의 개발, 계획, 이용, 개발, 정비니까 이게 계획 파트야. 계획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자, 정비에 관한 파트로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개발법, 그렇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정비법.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발법은 6문제, 정비법도 6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에 관한 법이고 여기는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도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보전에 관한 법입니다. 그 보전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농지법이 있다. 그 농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그 다음에 보전에 관한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보전에 농지의 전용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한 것인데 보통 소유 파트 하나 그리고 보전에 하나 이런 식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게 토지에 관한 공법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29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법이 너무 이름이 기니까 세 글자로 통일화시킨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처음에 국계법이라 합니다. 국계법.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자, 개발법은 도시개발법은 그냥 개발법으로 통칭을 하고 세 글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법으로 통칭을 하고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해서 세 글자로 통일화시켜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칭하고 간다 이거죠. 자,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의 일반에 관한 것으로 아까 건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법이 주택법이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이제 건축법은 건축의 일반적인 규정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7문제, 그리고 주택법에서 7문제 이렇게 보는데 건축물에 관한 법이 14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법이 이게 26문제가 되죠. 그래서 합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부동산 공법인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건축에 관한 것은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건설종합계획이라 있었는데 그거는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부동산 공인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축물에 관한 법은 일절 행정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것은 계획이 우선이 되겠고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물의 물적인 규제니까 이건 행정계획이 아니고 사적 규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딱 한번 하고 이렇게 다시 또 흐름을 잡아주면 공부가 될 거예요.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은 자, 부동산 공법은 토지 건축물에 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인 규제죠. 토지 건축물에 관한 이용, 효율적 토지 이용,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인 규제에 관한 법인데 그 법은 토지에 관한 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나눠서 토지에 관한 법이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4가지 법이 있고 건축물에 관한 법에서 건축법과 주택법 2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늘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은 2 곱하기 4예요. 맞다고 지금 박수 쳐주잖아. 2 곱하기 4에다 공법은. 이게 뭐냐? 이해하고 뭐하면 사랑하면 반드시 몇 점? 80점이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럼 자 이렇게 80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80점이 필요 없잖아. 60점은 맞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60점을 목표를 하게 되면 60점이 안 나와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60점, 70점은 목표를 잡아야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이 플러스 1만큼 내가 책을 읽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만큼? 나이 플러스 1만큼. 내 나이가 지금 언젠데? 그냥 50인데 50에서 50 한 번을 읽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50대면 5번, 60대면 6번. 여기 60대도 계시고 있죠. 선생님은 7번, 우리 반장님은 7번 읽어야 돼.
여기는 경로 우대증 없다니까요. 그럼 지하철 타면 공짜로 타시는 분들인데 아니 여기서는 더 읽어야 돼. 경로 우대증 없어. 저기 계시는 분은 지금 몇 번 읽었으면 됩니까? 5번? 네, 5번. 5번. 40대면 5번. 그죠? 30대면 4번. 20대면 3번. 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 그죠? 나도 어디? 나는 어디예요? 좀 봐줘. 나 어딜 것 같아요? 아, 나 3번이야. 3번. 그죠?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돼. 학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책을 반복 읽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근데 과정이, 학원의 과정이 그렇게 되잖아. 우리 더 배움 갈 때 1, 2월이, 자, 1, 2월이 한 번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3, 4월이 또 한 번이야. 또 5, 6월이 또 한 번이야. 이런 순환 과정이 되니까 어차피 책을 읽기 싫어도 나이 프랑스만큼 일만큼 책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월 그냥 공부 다 해놔놓고 야 어렵다. 이거 내가 안 될 것 같아. 성질도 무슨 놈의 성질이 양은 냄비 같아 보면 사람들이. 양은 냄비 알죠? 에? 가스불 올리면 금방 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잖아. 그렇죠? 찌그러진 양은 냄비. 우리 그렇게 성질 급하게 대국 분들이 성질은 급한 거 알아. 나도. 그런데 성질이 급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1, 2월은 이렇게 기초를 잡았구나. 좀 느긋하게. 그다음 3, 4월은 거기다 조금 살을 붙여서 가는구나. 그다음 5, 6월 달은 이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걸로 소화를 시키면 돼. 선생님이 똑같이 강의 안 합니다. 벌써 첫째 강의도 벌써 지난번하고 틀이 조금 틀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살을 붙여가지고 강의를 똑같은 과목을 해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틀을 붙여 쉽게 접근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하시고 공부 방법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가 소죽을 먹는 대십기를 하라고 내가 대책임지 그렇죠? 소는 소 키워보신 분은 소 긴 혓바닥으로 소죽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누워가지고 트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도독 대십기 합니다. 그게 대책임지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콩나물 시루법이라고 하죠. 콩나무가 아니고 콩나물 시루법. 콩나물 시루는 구멍이 뚫혀서 그럼 콩을 넣고 물을 보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콩나물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이만큼 반복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이만큼 부쩍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보다 가장 소중한 거는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그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이 없다면 절대 여러분 합격을 못합니다. 지금도 벌써 1, 2월 공부해보고 아이고 내가 해도 되겠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 해보니까 만만찮네.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에 집착되어 있다 보면 쉬운 것도 어려워집니다. 불났을 때 여러분 저기 오늘 소방 아저씨 안 오셨네. 불났을 때 당황하면 문을 밀어야 되는데 잡아 당깁니다. 불났을 때는 1초, 0. 몇 초가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바로 밀면 되는데 잡아 당긴다고 잡아 당기다가 아무리 안 하지 결국은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소시간은 여러분 시작이 반이 이미 벌써 지나서 시작했으니까 벌써 반이 지났어요. 이제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강의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